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돌려차기를 날린 3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사건은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당초 남성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알려진 바와 다르게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재판부 역시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증거물에 대한 추가 감정을 결정했는데요. 이날 사라진 7분을 두고 어떤 주장들이 펼쳐졌을지 항소심 재판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이른바 저희가 이제 줄기차게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건 분명히 성범죄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제기했었는데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1심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보죠. 네, 일단 지난해 5월이었고요. 한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성의 머리를 뒤에서 돌려차기로 가격했습니다. 이 여성이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졌고 이 남성은 머리를 몇 차례 발로 더 가격하더니 이 여성을 어깨에 들쳐매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7분 정도 지나서 이 남성만 홀로 건물을 빠져나갔고요. 사흘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이 피해 여성은 전치 8주 외상을 입었고 뇌 손상이 와서 오른쪽 발목이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상실 장애까지 생겨서 지금까지도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어제 항소심 재판이 있었어요.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됐었다는데 네. 박 변호사님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 최초 시작이 된 살인 미수죄로 지금 시작이 돼서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 왜 그래 되냐면 공소장의 자체가 폭행 이유만 포인트를 맞췄는데 2심에서는 좀 다른 부분을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숨겨진 그 7분, 특히 검거 직전에 부산 여성 강간 폭행 이렇게 본인이 검색했던 부분도 있고요. 또 구치소에 누구에서 지인한테 보낸 편지에 보면 피해자에 꽂혀서 사고 쳤다라는 걸 봤을 때는 단순한 어떤 살인 폭행보다는 이 성범죄의 의심이 든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했는데 주로 목격자, 최초 목격자, 또 경찰관, 출동 경찰관, 또 피해자의 언니를 비공개 신문을 했고요. 이 관련해서 최초 목격자가 특히 성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저 가해자가 숨어 있는 동안에 자기 휴대폰으로 서면 강간 살인 미수 이걸 직접 검색을 했다니까요. 본인이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지극히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자, 당시 법정에는 말이죠. 피해자도 함께 자리를 해서 그 목격자의 그 진술을 증언을 듣고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을지 피해자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옷 매무새가 제가 그때 당시 바지가 여자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조금 하이웨스트라고 해서 그게 배꼽보다 조금 위에 있는 하의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발견 당시에 거의 바지가 골반 쪽까지 이제 내려가 있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해봤을 때는 뭔가 이제 파리가 됐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 관련돼서 되게 자세하게 진술을 해주셔서 재판부 쪽에서도 이거는 살인 양형 기준에 동기를 찾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다. 자, 들으신 것처럼 피해자분은 지금 그래도 그 처음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초 목격자가 보기에는 이 바지가 한번 탈의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진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오피스텔에 사는 분이 처음으로 발견을 했고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거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지, 그러니까 상의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까지 위로 치켜져 올라가 있었고요. 바지 하의도 원래 이 바지가 좀 위로 치켜 있는 그런 바지인데 골반 무렵까지 내려가 있었다. 그리고 단추도 풀려 있었고 지퍼도 조금 내려가 있어서 약간 Y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조금 그런 일이 있다가 옷을 성급하게 좀 추스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자, 결국 재판부의 의지인데요. 자, 성범죄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속옷 DNA 재감정입니다. 자, 승희님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DNA를 감정하는데 지금 이게 1심 법원이 있고 2심 법원이 있어요. 2심 법원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사실심이라서 사건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부산고법 2-1 최환 부장이 하는 사건인데 최환 부장의 입장에서는 이 살인사건의 범죄 동기를 찾는 것은 형사법원의 정말 정당한 책무다라고 하고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도 민사소송과 달리 당연히 직권조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DNA를 검사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그 피해 여성의 밴드 부분을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닦으면서 DNA 검사를 했고 그 DNA 검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살인죄의 범죄 동기가 뭐냐? 그 검사의 공소장에 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범죄 동기가 성폭행의 범죄 동기가 있다면 이 범죄 동기는 분명히 양형에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는 동기일 뿐만 아니라 제가 검찰에 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되거든요. 분명히 1심에서 수사가 이게 제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검사가 안 됐잖아요. 만약에 DNA 딱 검사해서 혹시나 성폭력 범죄의 의심이 있으면 공소장 딱 바꾸시고 공소사실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다투기를 저는 반드시 희망하고 그래야 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제 DNA가 어떤 형태로 발견이 되느냐. 일단 처음에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속옷 같은 곳에서는 DNA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바깥의 옷에서 뭐 발견이 되는지 이것도 조금 뭐 의아하기도 하고 과연 가능할까부터가 지금 뭐 지금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지금 재판부에서 지정한 것처럼 겉옷에라도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라고 한다면 동기를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고 범행 동기는 이 양형이 굉장히 중요한 재량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간치상으로 아예 바꾸지 못하고 할지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까지 이 재판부에서 양형을 통해서 처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최근에 소개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앞서 보신 그 CCTV에서 사라진 7분이 있었습니다. 그 7분 동안에 무언가 일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 의심인데요. 자, 가해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으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조금만 좀 보면서 말씀드리죠. 그 축구 선수를 꿈꿨던 경호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소년부 6번 송치, 청소년 폭행, 금품 갈취, 미성년 성매매 등등. 자, 저 등치가 정말 그 피해자의 한 몇 배는 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자가 말이죠. 이 구치소 동기한테 뭔 얘기를 또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구치소는 아직 미결수들이 있는 건데 지금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치소 동기한테 했던 좀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나가서 그때 거 배로 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전과가 18범이고 지난해 3월 달에 출소를 한 사람인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피해자가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11월 달에 썼던 글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고작 이 사람 가해자 40대고 12년이면 50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날 다시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었고 평생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1심에서는 징역 10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 지금은 30대고요. 만약에 12년 받아도 40대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피해자는 건강은 조금 회복이 되셨지만 여전히 일상을 되찾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자, 우울증, 불안장애 그러면서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고요. 평소에도 본인 주변 360도를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장치를 항상 착용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힘든 기억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대중들에게 사건을 알리려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누가 봐도 항소 이유서나 반성문에도 반성하는 게 보이지 않는데 그걸로 감형이 되거나 그런 범행과 관련 없는 사실로 인해서 감형이 되는 요소가 없었으면 좋겠다. 저만을 위한 거였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이렇게까지 공론화를 안 시켰을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알리려고 하고
좀 피해자에게 신상 공개를 원하는지 다른 국민들이 알 권리도 필요하지만 당사자의 국민이 알 권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신상 공개가 너무 됐으면 좋겠고. 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자에 대한 엄벌 탄원서 많이들 좀 동참해 주십사 부탁드렸죠. 그래서 많은 우리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자분도 정말 우리 사방 가족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주셨고요. 지금도 한 5만 3천여 분 정도가 이 엄벌 및 신상공개 탄원서에 참여를 하셨다는데 아직은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